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그 질적 자료 오늘 수집은 제가 다 해드렸고요. 타겟을 이용해서 분석 실습을 이따가 할 거고요. 앞부분에서는 근거이론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거이론 연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근거이론 연구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이론 연구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오늘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거이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거이론은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은 교과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는다고 그게 뭔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인간은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근거이론이란 이런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딸딸딸 외운다고 해도 정작 내가 근거이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쓴 근거이론 연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싶을 때는 다른 논문들을 많이 보세요. 되게 많아요. 근거이론이란 무엇이냐? 근거이론은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을 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이론이 다 나와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육학에서 아이의 발달 단계 있을 거 아니에요? 삐아제가 주장한 어떤 단계 있죠. 그 삐아제가 다 해놨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론이 있다. 예를 들면은 비고츠키의 GPD가 있어요. GPD 그거 벌써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GP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이론 연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특정한 사회 현상이라고 나왔지만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 구조적인 현상, 어떤 조직, 우리 어떤 학교, 나 무슨 뭐 회사 그런 조직의 사회적인 현상, 사회 심리적 과정, 사회 구조 과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론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것이 근거이론입니다. 그래서 근거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여러분들 언제 근거이론을 쓰냐? 이론을 만들고 싶을 때 씁니다. 가장 핵심적입니다. 자, 근거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글레이저 앤 스트러스예요. 글레이저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러스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Awareness of Dying 이라는, 이게 지금은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이제 인생의 말기를 보내는 그 기관, 요양원이라고 할게요. 요양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죽는지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거이론 연구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궁금할 때, 심리적인 과정, 사회적인 과정이 궁금할 때 근거이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사람들은 어떻게 죽나, 이런 병원에서 죽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나,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어요. 자, 일단 Awareness of Dying은 최초의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1968년에 쓰여졌고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총 6년 동안 6개의 병원, 한 병원에서 적어도 1년씩 리서치를 해서 총 6년 동안 6개의 병원에서 관찰과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죽음의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End of Life Care,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케어가 합리적이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연구는 문제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연구를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솔루션을 낼 거야. 그 솔루션이 여러분의 논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sometimes speedy, 어떤 때는 죽음의 과정이 빠르고 어떤 때는 slow하고 어떤 때는 expected, 예상한 대로 가고 어떤 때는 unexpected하고 어떤 때는 그 환자들이 막 자기의 죽음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바라지 않고 그렇더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간호사, 의사를 관찰하고 간호 스테이션에 같이 앉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환자들과
간호사와 대화했다. 간호사, 의사, 환자가 죽음의 과정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환자 케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블레이저 앤 스트러스는 미국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사가 이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시한부 인생이에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간호사는 의사의 허락 없이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교육도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거기에 몇 달 동안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은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6개 병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했더니 대체로 이렇게 4가지의 인식으로 나눠지더라. 이것은 이제 첫 번째 closed awareness, 이거는 닫힌 인식이에요. 환자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인식.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의심하는데 아무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mutual pretense, 이거는 상호 가식이에요. 서로 알지만 서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open awareness,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환자도 알고 모두 다 알아요. 그때 open awareness. 그렇게 이렇게 4가지의 상태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닫힌 인식이 뭔지 의심 인식이 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닫힌 인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일단 closed awareness는 환자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모를 때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스태프는 다 알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환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무언의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한테 살 수 있다는 거짓, 픽션을 유지한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희망을 가지세요. 이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환자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봤어요. 일부러 잘못된 정보 혹은 불완전한 정보를 주더라. 대화를 조작해서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더라. 들키지 않기 위해 환자들과 최소한의 시간만 보내더라. 의심을 살 만한 모든 상황을 피하더라. 환자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박탈당하더라. 가족과 친구들은 대놓고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래도 환자들은 가끔 의심을 하기도 하더라.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터뷰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 전략들이 간호사가 저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요 라고 말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간호사나 의사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이거는 연구자가 찾아낸 거예요. 연구자의 통찰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냈으면 확인을 해야 되죠. 내가 보니까 의사랑 간호사들께서 환자 앞에서 좀 일부러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 왜 그랬냐? 추가적인 인터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랑 왜 이렇게 최소한의 시간만 보내세요?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되게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저 환자는 죽고 있는데 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사이트로 거기에서 그런 질문점들을 찾아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찰로 찾아낸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랑 간호사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보내네? 그렇게 써야지 하고 쓰면 안 되시고요. 항상 본인에게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 환자가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Suspicion awareness에서는 환자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지만 의심은 하고 있어요. 의심이 들면 환자는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음에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환자, 가족, 스태프 모두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상황으로 발전한다.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의심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환자가 일부러 자기의 죽음을 선언해요. 그러고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봐요. 혹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물어봐요. 의사한테 물어보고 의사가 하는 말을 혹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 내가 죽는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근데 보통은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확인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스태프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환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 자, 여러분, 스태프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거는 환자가 저는 스태프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연구자가 보니까 환자가 참 큰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일주일 동안 꽂혀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구자의 눈으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왜 그렇게 단어 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간호사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당신이 혹은 의사한테 당신이 아까 이런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가 일주일 동안 붙들고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환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의 핵심은 인터뷰 안에 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질적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질적 연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들을 쭉 이 사람이 말한 그 정보들을 쭉 나열해서 코딩한다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 이것이 원격 수업의 좋은 점이고 이것이 원격 수업의 힘든 점이고 이것이 원격 수업의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인터뷰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질적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초보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세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가 분석해서 요약, 정리, 카테고라이즈해서 보고하는 것을 질적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질적 연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고서예요. 여러분 논문과 보고서는 다릅니다. 논문에는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질적 연구에는. 자, 또 보실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태프는 환자의 인지 수준을 가늠한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가 죽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한다. 스태프는 환자가 그냥 아픈 거지 죽는 거는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환자의 의심에 대해 인내하지 않고 무뚝뚝하거나 지나치게 막 치어풀하게 대답하거나 갑작스러운 태도로 대하기도 하더라. 환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만큼 막 바쁜 척 하더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거부하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가식. 이건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환자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서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한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하고 위험한 주제는 피한다. 그리고 마치 계속 살 수 있을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의식. 이거는 이제 서로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거의 죽음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한 단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닫힌 인식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의심 인식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그냥 다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잠시 금속어를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전략들 이렇고요. 여기 흥미로운 거. 이 연구자들이 보니까 간호사와 의사는 품위 있고 우아하게 죽는 환자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죽는다고 막 그 히스테리 부리고 난리치고 막 성질 부리고 물건 던지고 그런 상황이 너무 골치 아프고 싫은 거예요. 이 스태프들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품위 있고 우아하게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열린 인식으로 이 사람을 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환자가 품위 있게 죽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더 높은 권위, 예를 들면은 그 병원의 목사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 그다음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품위 있게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병원의 규칙들을 좀 완화해 준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여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위 있지 않게 죽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열린 인식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환자가 의미 있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척들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최상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근거이론이라는 연구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병원들에 가서 일일이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개발해낸 연구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그 방법을 Discovery of Grounded Theory라는 책으로 출판을 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거기에 근거이론의 특징을 이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근거이론에서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건 혹은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내가 뜯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관찰에는 인터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념화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근거이론을 쓰시면 안 돼요. 근거이론은 참여자의 관점, 즉 말과 행동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거이론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 수정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임시가설로 구성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 주제가 있어요. 나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코딩을 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네. 죽는 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간호사랑 이런 대화를 하고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 간호사랑 이런 대화를 하네.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연구에 처음 들어갈 때 뭐 열리는 식, 닫히는 식 이런 거를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렴풋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고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주제의 대화를 안 하네. 예를 들면 그 정도. 근데 나 이게 정말 흥미로워.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트를 하고 이니셜 코딩을 했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몰랐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가서 데이터 컬렉션 또 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바로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근거이론은 데이터 컬렉션하고 코딩하고 데이터 컬렉션하고 코딩하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렴풋이 갖고 있던 어떤 이론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근거이론 연구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없는 순환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Theoretical Saturation. 제가 여기다 준비했는데 근거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충분한 데이터가 모였을 때.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 3명만 연구해서는 죽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10명 연구하면 충분할까요? 20명 연구하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연구 주제에 따라서 N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 충분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자꾸 반복되는 데이터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이 뭐냐면 물에 흠뻑 적는 거거든요. Theoretical Saturation, 데이터 세츄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해져서 이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새롭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데이터가 세츄레이트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은 그만하고 이론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책 표지를 다시 보니까 좀 달라 보이죠. 왜 이런 표지를 했는지 말 안 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책 표지였고요. 자, 두 번째 연구, 사이비 연구. 제가 지난번 특강 때 조금 소개를 하긴 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이비 연구를 왜 하게 되었냐? 사이비 치료사들, 자폐 아이들을 치료한다고 하는 사이비 치료사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비 치료사의 말을 맹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 보세요. 이거 어떤 유튜버인데 이 사람 유튜브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써놓은 댓글 보시면요.
중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접촉이 결여된 사회,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에서 자폐가 된다. 생후 직후 엄마와 분리해서 자폐가 된다. 모유 수유 안 하고 분유 먹여서 자폐가 된다. 핵가족과 독박 육아 때문에 자폐가 된다. 아이패드 많이 봐서 자폐가 된다. 등 훨씬 더 자폐 발생 원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말도 안 되죠. 우리 말도 안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거 읽으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것들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치료사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비 치료사가 치료를 한답시고 엉터리 치료를 하는데 많은 경우 거기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동 학대하는 사람한테 데려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사이비 치료사한테 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거 이론 연구를 했습니다. 자폐 아동의 부모는 왜 사이비 치료를 받을까? 자, 여러분 질적 연구에서는 항상 거의 항상 내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 연구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좋은 연구예요. 질적 연구에서 항상 서프라이징 팩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줘야 돼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사이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이비 하면은 사실 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명료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사이비를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사이비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사이비 치료사한테 왜 가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이비와 내가 생각하는 사이비가 다르면은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게 없어요. 이 사람 누구일까? 1번 학대가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사이비다. 이거 누구일까요? 2번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치료가 사이비다. 이거 누굴까요? 작정하고 사기쳐야 사이비다. 이거 누굴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엄격한 기준이 요 가운데입니다.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치료가 사이비다. 이거 누가 말했냐면은 이거 의사 선생님이 연구되지 않은 것, 연구에서 논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은 다 사이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하는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하는 의사들 다 사이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사용해서 치료하는 연구는 국제 저널에 실린 것이 없어요. 그거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했더니 나았다 저렇게 했더니 나았다 하는 그런 민간요법 다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걸로 연구하지 않았으면. 자, 가장 엄격하죠. 이 중에서 가장 덜 엄격한 게 가장 안 엄격한 게 뭐냐면은 작정하고 사기쳐야 사이비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치료사입니다. 사이비 치료사든 아니든 그냥 일반 치료사들도 그 작정하고 사기쳐야지 사이비지 나는 작정하고 사기치지 않으니까 나는 사이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를 하다가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 있죠.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는 사이비일까요? 아닐까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연히 사이비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무능해서 잘 못 고쳐요. 그래서 약을 엉뚱한 걸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비일까요? 아닐까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능하면은 사이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엉뚱한 치료를 해요. 관련 없는 치료를 해요. 자, 그런데 치료사는 자기가 유능한지 무능한지 모든 치료사는 모든 의사는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한대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비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이비라고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학대가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사이비다. 이거는 부모가 한 얘기입니다. 부모들은 예를 들면 특수체육을 하는데 특수체육도 치료로 치거든요. 그런데 특수체육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애가 잘 못한다고 애 배에 뭐 줄을 꽉 이렇게 묶었대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이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가 멍들어서 왔으니까. 자, 그래서 사이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부터 정의를 해야 했어요. 이것도 다 인터뷰와 저의 통찰을 기반으로. 왜냐면 인터뷰에서 누가 당신 이것을 사이비로 정의하세요 라고 딱 정의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사이에서 저의 통찰로 사이비를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지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이 아닌 것 중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사이비 치료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로마 테라피는 사이비 치료는 아니다. 그다음에 뭐 마사지는 사이비 치료냐 아니냐. 마사지를 그냥 마사지하고 나면 우리 왜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침착해지잖아요. 자폐 아이들이 막 침착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로마 테라피나 마사지를 해서 얘가 침착해졌다. 그럼 우리 이거 사이비 치료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마사지사가 이 마사지 받으면은 예를 들면 뭐 뇌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뇌 마사지를 하면은 얘가 자폐가 치료될 것이에요 하면은 사입인 거예요. 혹은 뇌 마사지 이거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이에요 이러면 사입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받는데 그냥 다른 데랑 똑같이 받고 마사지 한 번 받는데 뭐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면 그건 사입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왜 사이비 치료를 받냐? 부모가 원하는 정상 발달 수준이 있어요. 근데 A의 현재 발달 수준 여기까지예요. 사이비 치료만 받지 않아요. 정통적인 치료를 다 받아요, 아이들이. 언어 치료, ABA, 놀이 치료, 뭐 병원에서 받으라고 하는 기본 치료를 다 받는데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애가 현재 발달 수준 여기까지만이고 부모가 원하는 발달 수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애들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혼자서 뭐 글도 쓰고 수학도 하네. 우리 애도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 갭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다 보니까 사이비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의사가 말하는 치료와 부모가 말하는 치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사가 말하는 치료는 테라피예요. 테라피. 그냥 도와주는 거. 부모가 생각하는 치료는 완치예요, 완치. 그 다음에 의사가 그러면은 언어 테스트, 이게 검사 도구 있잖아요. 언어 능력 검사, 뭐 사회성 검사, 인지 검사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받으세요 해요. 부모가 생각하는 테스트는 의사가 말하는 테스트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언어 검사에서 70점 이상 맞으면은 더 이상 자폐가 아니겠지? 그러면은 연습을 시켜야겠다. 수능 공부하듯이. 우리가 수학 시험 문제 미리 공부하듯이 막 연습을 시켜요. IQ 문제 막 연습시켜요. 그래서 병원 가서 테스트 받아서 우리 IQ 101점 나왔어요. 그럼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청담동에 IQ 테스트 준비시켜주는 기숙학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입이에요. 학원이지만 사입인 거예요. 왜냐? 부모들한테 니네 여기서 IQ 테스트 이거 우리가 니네 애들 그 학원 이름이 영재 무슨 뭐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영재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자기네는 영재를 길러내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IQ 문제집을 계속 풀게 해요. 그 IQ 점수가 올라가면은 걔는 영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애를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 부모들도.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용어지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치료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는 엉뚱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의사들은 입학 전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입학 전까지 얘는 이거를 다 떼놔야 돼요. 치료를 다 해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입학 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발달을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때까지 우리 애가 말을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기가 너무 길어요. 1년에서 4년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근데 마음은 절박한데 7살 전까지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병원의 대기는 너무 길고 그때 누가 나타나냐? 사이비 치료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완치된다 하면서 굿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좀 익스트림한 것 같지만 사실 유튜브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뇌가 기적처럼 좋아지는 마법의 뭐 치료 시기 골든타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ADHD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공부머리 두뇌 처리 속도에 답이 있다. 좌뇌 우뇌 이런 사람들이 이 절박한 부모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이거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고 그것을 코딩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요거 좀 이따 우리가 해보겠지만 여기 요거 하나하나 있죠. 요거는 오픈 코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그 문헌 읽다 보시면은 뭐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나오죠. 네. 여러분 꼭 그 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 몰라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근데 굳이 그 용어를 갖다 붙이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개방 코딩을 한 것들이고요. 인터뷰를 읽으면서 태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 축 코딩을 한 거고요. 그 카테고리를 모아서 이제 제가 이게 근거이론 연구니까 근거이론에서 어떤 과정에 대한 이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과정 처음에 부모들이 절박하더라. 그 다음에 사이비 치료사들이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희망 고문을 하더라. 완치될 수 있어. 돈 조금 더 내면 돼. 이름 바꾸면 돼. 뭐 수학 공부 좀 더 시켜. 음악 공부 좀 더 시켜. 우리 학원에 더 보내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무도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사이비 치료사는 굉장히 잘 들어줘요. 부모의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상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치료사한테 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사가 신격화되고. 근데 그 치료사는 절대로 부모에게 너의 아이는 낫지 않을 거야. 그냥 수용해 라고 하질 않아요. 니네 아이는 나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나을 수 있어. 하면서 장애 수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비 치료를 받게 되더라. 네. 그래서 요 최종적인 요것이 바로 선택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 연구인데 그 외에 인터뷰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데이터들이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추출해냈어요. 사이비 치료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타민 요법, 아까 터치 요법, 홀딩 요법, 기도원, 기치료, 명상 요법, 계명 치료.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니지만 안수기도 또 사이비에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 돈 내고 한 번 기도받을 때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30만 원 내고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건 사이비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보합산소, 침 맞으면 나을 거야. 뭐 시각치료,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혓바닥 치료, 자연 생태 치료, 음악 치료. 여러분 음악 많이 듣는다고 자폐가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미술 치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술 치료 많이들 하지만 이거를 해서 자폐가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은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의 종류가 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사이비 치료사들의 특징. 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장애는 완치된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희망 고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이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흥미로운 거. 연구에 언급된 사이비 치료사 대부분이 자기가 부모였어요. 한때 자기가 장애 아이의 부모였어요.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엉터리 유튜버도 있었어요. 사실 정말 많아요. 네. 아주 유명한 제대로 된 치료사들은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도 대기가 길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유튜버가 점점 사이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대부분의 사이비는 스스로 사이비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연구 시작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보호 요인. 근데 모든 부모가 사이비에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흥미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떤 요인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지 않거나 사이비를 받다가 금방 빠져나왔을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장애 수용 전과 후 부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그 논문으로 써내진 않았고 요것만 지금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근거 이론 연구로 냈습니다. 자, 여러분 연구를 하실 때 연구에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가 어디에서 나오냐? 인터뷰를 할 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나의 통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질적 연구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생애가 왜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생애 사실 그 사람에서 끝날 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다른 현상학 연구에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에서 왜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의 퀄리티가 낮았는가 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선생님이 열심히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왜 열심히 안 했는가. 저 선생님이 열심히 했더라. 그런데 주변에서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받았더라. 열심히 하는 선생님인데 열심히 하니까 욕먹더라.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대로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 선생님이 왜 열심히 하면은 욕을 먹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논문에. 그래서 항상 논문을 쓰실 때 실적 연구를 하실 때 아무리 사례 연구를 하시더라도 이 밑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그거를 끌어내서 한 줄이라도 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가 됩니다. 자, 질적 연구 잘하는 방법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뭐를 공부하냐? 크레스웰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질적 연구 잘하시려면 반드시 이론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론서들이 되게 어려운데 크레스웰 책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 사람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스웰 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 어차피 2권인가 3권밖에 없거든요. 크레스웰 책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댄스넨 링컨이 쓴 엄청나게 두꺼운 질적 연구 핸드북이 있는데 이 책은 되게 어려워요. 영어로도 어려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보세요. 근데 너무 두꺼운데 그중에서 뭘 봐야 되냐? 앞에
뒤에 서문이 있어요. 챕터 1 시작하기 전에 서문이 있거든요. 덴지넬 링컨이 쓴 서문이에요. 그 뒤에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쓴 건데 덴지넬 링컨이 쓴 서문을 꼭 보세요. 그것은 질적 연구의 클래식입니다. 그거를 안 봤으면 여러분 질적 연구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일단 보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질적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한 질적 연구를 찾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질적 연구는 나 연구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할래 하면 양적 연구하세요. 질적 연구는 연구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할래 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자꾸 생기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우리 사회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찾아보면 사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글쓰기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는 핵심이에요. 핵심 2개. 호기심. 그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픈 코딩. 아까 처음에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이제 쭉 코딩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코딩한 것을 묶는 것. 그게 축 코딩.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생겼으면, 범주가 생겼으면 그 범주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범주로 묶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연구 주제예요. 사실은. 이 코어 카테고리가. 이것이 셀렉티브 코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타겟에 들어가실 건데요. 타겟을 여시고 저도 타겟으로 갈게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코딩 연습용 파일인데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 데이터가 있으신 분은 자기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시고요. 자기 데이터 없으신 분은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타겟에 가서 요거 try it 누르셔도 되고 요거 try out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여기 create a new project가 있어요. create a new project. 그리고 이름 코딩 연습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add a document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내드린 코딩 연습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클래식한 질적 연구를 어떻게 찾는가? 일단 영어 질적 연구는 클래식한 좋은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qualitative research reader 아니면은 classic qualitative research 이런 식으로 치면은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목록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읽냐 하면은 한국 질적 연구 관련 책 있죠. 책. 그런 책들에 보면은 샘플로 질적 연구 거기에서 언급하는 질적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퀄리티가 괜찮아요. 최고는 아닐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책의 저자들이 자기가 쓴 거나 자기 제자들이 쓴 거를 거기다가 사이테이션을 해놨는데 어떤 것들은 아주 최상의 퀄리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한 연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질적 연구 그 학술지가 따로 있거든요. 전문 학술지가. 그런 데에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 나아요. 그다음에 책으로 출판되는 질적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좀 분량은 많지만 근데 책으로 출판되는 질적 연구들이 나는 질적 연구야 라는 딱지를 달고 출판되진 않아요. 질적 연구적이지 않은 제목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이게 질적 연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책들을 좋은 책들 몇 권을 찾았는데 그거를 목록을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정리를 해서 저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게요. 글쓰기 훈련은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하세요. 막 엄청 깊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것이 좋은 스토리텔링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스토리텔링은 되게 이렇게 잘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억지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은 사실 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어서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데 엄청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잘 쓴 글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글은 뭐가 다르지? 다른 글과 어떤 점이 다르지? 라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글쓰기 훈련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이게 질적 연구는 글쓰기가 어떤 부분이 어렵냐 하면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질적 연구는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거기에 이론적인 근거를 내가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잘 껴 넣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질적 연구는. 초보 연구자한테 그게 되게 어려워요. 보통은 그 스토리를 쭉 쓰고 이론은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론 얘기를 쭉 쓰고 그건 사실 좋은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우리가 뭐에 비유하냐면 바구니 짜기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바구니를 짜본 적은 없으니까 뜨개질에 비유를 할게요. 뜨개질은 뭐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을 테니까 뜨개질 할 때 내가 실을 두 개를 갖고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스토리실, 하나는 이론실, 딱딱한 이론실. 두 개를 내가 잘 꼬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이 좋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 타겟트 해볼게요. 이제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하이라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크리에이터 태그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 다 많아요. 이거 다 건너뛰면 되고 참석자 1이 인터뷰를 하는 연구자인 것 같아요. 자, 논문 쓰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보세요. 참석자 4가 사실 써본 논문이 소논문밖에 없고 대학교 3학년 때 써본 게 다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했더니 파란색이 됐죠. 그랬더니 요 밑에 뉴 하이라이트라고 나왔어요. 이거 뉴 하이라이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create a tag 하고선 논문 써본 경험 부족이라고 안 할게요. 저금이라고 할게요. 논문 써본 경험 저금이라는 딱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를 했어요. Save and close 하면 거기에 지금 딱지가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재밌었는데 학위 논문을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려운 존재. 나 지금 논문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길더라고요. 하고 뉴 하이라이트 누르고 논문의 길이 세이브. 논문의 길이.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두려운 존재.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게 두려움, 세이브. 자, 그럼 이렇게 태그가 달렸어요. 그리고 옆에 태그가 이렇게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자, 두려운 존재. 근데 또 필요한 존재. 두려움이지만 필요함. 네. 자,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대요. 지금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려움. 아까 두려움 태그 있었죠. 그 태그를 달아줘요. 자,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제일 두렵네요. 그런데 우리 인터뷰 주제가 학위 논문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논문이었던 거죠. 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할 건데 어떤 태그를 달아주냐. 여러분 관심 주제. 우리가 지금 논문 이 연구의 주제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는 거라서 제가 태그 그냥 아무거나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구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 위주로 태그를 달되 예를 들면 나는 처음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경험을 하는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나는 심리적인 경험만 궁금하니까 심리적인 거에만 내가 태그를 달아야지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거랑 환경 그다음에 신체 이게 사실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논문을 쓰는데 막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파졌어요. 그럼 이건 심리적인 거 아니니까 태그를 안 다냐? 그게 아니라 일단 달기는 다 달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신체적인 허약함이나 뭐 질병이 나의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줬다 하고 관계 지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달아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태그를 한번 다 달아 보실게요. 그리고 다 다셔야 돼요. 그래서 태그가 뭐 한 20개 좀 길긴 하네요. 제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많은 태그를 달아 보시고요. 그 태그를 가지고 저희가 관계 지도 만드는 거를 해볼게요.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몇 개 하다가 계속 로딩 중이면서 하이라이트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하는데 혹시 잘 안 되는 분 또 있으신가요?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얘가 느려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기 데이터를 업로드했으면은 데이터가 너무 길면은 좀 버벅대기도 해요. 네, 또 다시 하니 된다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데이터를 정리를 하실 때 인터뷰하실 때 10사람 인터뷰했으면 그
10사람 인터뷰를 각각의 파일로 만드세요. 하나의 파일이 너무 헤비해지지 않게.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내용에 여러 개 태그 다셔도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제 화면 보시면 어쨌든 되게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좋았는데 기쁘고 성취감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공부가 되었다. 공부가 됐다는 얘기는 없죠. 기쁨과 성취감 이렇게 두 개를 저는 달았어요. 거기다.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쪼개는 게 좋은가. 네. 그거는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문장 전체로 쪼개는 사람도 있고 단어로 쪼개는 사람도 있고 구로 쪼개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구로 보통 쪼개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진짜 이렇게 몇 패러그래프 다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사이비 연구할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이비 치료사한테 갔는데요. 그 사이비 치료사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체에 또 저는 태그를 달고 그 안에 또 작은 부분들에도 또 태그를 추가로 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발언은 저는 안 해요. 그거는 태그 안 달아요. 그게 여기 지금 있는 이유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제가 여기 질문도 같이 넣은 거지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는 달지 않습니다. 중복된 의견이 여러 번 나오면은 그냥 여러 번 태그를 다세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를 또 했으면은 태그를 각각 3번을 다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논문 쓸 때 다 필요해요. 태그를 하나만 달아 놓으면은 지금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이제 왼쪽에 하이라이트가 요 태그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부가 됨 누르면은 공부가 됨과 관련된 태그가 달린 내용들이 여기 쫙 떠요. 그러면 여기에 웬만하면 그 사람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 얘기를 여기서 다 보고 싶어요, 우리는. 나중에 논문 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다 다세요, 태그를. 다시 글로 가시려면은 요거 더큐먼트 누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발견한 태그 하나 여기에 논문 쓰는 게 너무 재밌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 다시는 논문 안 쓰리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좋았지만 힘들었다. 그러면은 좋았다에 사실 제가 기쁨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다는 태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로 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태그를 만들었는데 그런 이중성, 논문을 쓰는 게 재밌지만 힘들다는 그 이중성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태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기쁘면서도 힘들었다는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태그 3개를 총 달 수 있겠죠. 시간이 다음 거를 이제 보실게요. 지금 하이라이트 보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한 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녹취 시간이 얼마나 되면 20분짜리예요. 일단 인터뷰는 이거는 지금 포커스 그룹이에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20분 동안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거 그냥 되게 가벼운 대화이고 이거보다 실제 인터뷰는 훨씬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각각의 1대1로 인터뷰를 하신다면은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가 가장 적절하고요. 보통 1시간 인터뷰하면은 A4 용지 꽉 채워서 한 10장 정도 나와요. 근데 말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같은 1시간이어도 20장씩 나오기도 해요. 그래도 예전에는 다 손으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 들으면서 손으로 전사했는데 우리의 클로바 노트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요거 내용을 챗GPT에 넣으면요. 챗GPT가 기본적인 코딩을 좀 해줘요. 기본적인 태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 태그를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완벽한 태그는 아니고 챗GPT에 내가 넣을 수 있는 텍스트의 분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 시간짜리 인터뷰를 다 넣지는 못해요. 되게 조금밖에 못 넣긴 하는데 기본적인 태그를 걔가 몇 개를 뽑아줘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참석자 3이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힘들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기쁘다, 만족스럽고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힘들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인터뷰가. 이거는 그냥 짧은 포커스 그룹이고 그냥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연구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어떤 점에서 성취감이 느껴졌는지, 왜 성취감이 느껴졌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만족스러웠는지, 그 다음에 왜 힘들었는지, 왜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자 교수님이 코티칭을 잘 해주셨대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교수님이 어떻게 코티칭을 해주셨는지를 여러분 가서 또 다시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은 좋았지만 이거 아마 지금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좋았대요. 그렇게 저는 논문 쓰는 과정이 막 너무나 즐겁고 좋았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과잉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내가 또 한다 그러면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가서 계속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분석한 걸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물어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왜 다시 못하겠냐. 좋았다며 왜 못하겠냐. 힘들어서요. 힘들어서요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되게 모호한 답이에요. 연구자는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 힘들었냐?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때문에 힘들었냐? 심리적으로 네가 느꼈던 게 뭐냐? 그때 네가 힘들 때 교수님이 해줬던 말이 뭐냐? 아주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 다 찾아내셔야 돼요. 힘들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좋은 연구가 되려면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럼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사실 등록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볼 수 있는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스템적인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그를 다 만들었어요. 제가 요거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태그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태그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하느냐? 파워포인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우리가 그 관계 지도를 만들어주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논문 출판할 때가 되면은 그 앱들에서 이제 자동으로 마인드맵 프로그램 있죠? 마인드맵 프로그램 쓰시면 돼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냥 학교에 사용하시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쓰면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이나 이런 게 논문 출판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텍스트 사이즈 조절도 어렵고 네모 사이즈 조절도 어렵고 화살표가 너무 얇아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논문에 실으려면은 질적 연구는 보통 분량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학술지 논문에 실으려면은 분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꽉 압축시키셔야 돼요. 그림도. 그래서 제가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은 파워포인트만한 것이 없더라. 파워포인트가 가장 자유롭게 좀 노가다이긴 하지만 프린트 되어 나왔을 때 가장 예쁘게 보기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다가 이거를 옮겨 보실 건데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고 자, 파워포인트에 이제 이거 다 지우고 네, 자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 거냐 하면은 텍스트 상자로 할까요? 텍스트 상자는 좀 이거 안 좋은데 도형으로 할게요. 요거 예쁘게 요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태그를 하나하나 다 카드로 만드세요. 뭐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여러분 만든 거 한번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아까 그거 다 코딩 다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작년에 이거 워크숍 들었던 분들은 작년에 이거 똑같은 거 했었더래서 지금 훨씬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따가 시켜보겠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저는 어떤 방법을 먼저 제안 드리냐면 일단 한 명을 파일럿으로 먼저 인터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연구를 하기에 선생님이 쓰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질문을 먼저 준비해서 한 사람 강사만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질문지를 다시 만드세요.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는 설문지라고 안 하고 질문지라고 해요. 설문지 하면은 이렇게 양적 연구 설문지랑 좀 헷갈리기 때문에 질문지를 먼저 만들어서 직접 대화를 하세요. 이게 글로 대화하지 마세요. 전화 통화도 괜찮으니까 직접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고요. 그래서 질문지를 들고 가서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녹음을 하고 진짜 인터뷰하는 것처럼 전사를 해서 일단 초기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논문은 이 모든 거 전에 미리 다 보셨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N수는 여러분 연구가 사례 연구냐 현상학이냐 근거 이론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몇 명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만약에 현상학 연구라면은 현상학 연구다. 7명에서 10명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명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게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인수 정하세요. 다음 질문은 맞아요. 초등학생들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합니다.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어려워요. 애들은 여러분 인터뷰 하실 때 말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말 없는 사람은 절대 좋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셔야 되고요. 애들은 말을 많이 못 해줍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더 말을 잘 못해요. 저희 집 아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략들이 필요해요. 애들 인터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4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문화기술지 연구에 미국 하와이 대학에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그날 문화기술지 연구 강의하실 거거든요.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이 유아 인터뷰, 그러니까 말 잘하지 못하는 유아와 어린이, 초등 저학년 아이들 인터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애들은 뭔가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매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말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물건이나 그림이면은 효과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바라보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애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요. 네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니? 네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이니? 그래서 애한테 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은 할 말이 없죠.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려요. 네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그려볼래? 그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 아, 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 아이들한테서 줄줄줄줄 말이 나와요. 장난감, 그림, 뭐 클레이 이런 것들. 우리 보통 미술 치료에서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인데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특정 자치구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겠다. 네, 좋아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큼 우수하다. 사례 연구 한두 개 골라서 하실 거면 사례 연구를 하시고요. 한 개 골라서 하실 거면은 사례 연구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제로 한 사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찾아보셔도 우수한 사례 연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가 속한 학교,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연구를 보통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의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 커뮤니티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뭔가를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통합교육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통합교육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통합교육을 너무 잘해서 막 상을 막 받았어요. 내가 우리 학교 통합교육에 대해서 논문 쓸 수 있느냐? 못 쓰십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논문을 쓸 만큼 객관적으로 충분히 많은 부분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추합니다. 그 질적 연구의 윤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단 하나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자기 문화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자문화기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 자치구 말고 그러면은 2등한 다른 자치구를 연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자기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연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득력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반 학생들이 아닌 다른 반 애들은 질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반 애들 연구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윤리에서도 걸려요.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 연구하시면 안 돼요. 양적 연구까지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어요. 질적 연구에서는 자기 반 애들을 연구하는 것을 IRB 일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는 되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 많이 꺼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가장 속 깊이 있는 얘기들을 꺼내내셔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그 얘기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우리 반 애들 데리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반드시 나와 권력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학교 애들, 다른 반 애들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애들 연구하는 것은 특히 질적 연구는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 찾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이었고요. 질적 연구의 윤리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권력 관계에 있어서 내가 권력자고 나의 권력의 영향 하에 있는 피권력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질적 연구에서 절대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 카드 만든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옮겨서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좀 묶어주세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코드가 이게 500개쯤 나왔거든요. 500개 중에 300개 정도가 이 연구 주제에 관련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300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겹쳐지는 것들은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주제잖아요. 다른 주제들은 굳이 한 페이지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다른 주제로 묶은 거고 얘네는 그냥 완전히 다른 논문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의 논문으로 나갈 거라면은 하나의 그림 안에 일단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지형을 볼 수가 있고 그 지형은 되게 중요해요. 질적 연구에서. 그래서 코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사이즈를 엄청 줄이세요. 이렇게 정말 조그맣게 깨알같이 엄청 줄이세요. 이것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시고요. 근데 묶다 보면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개선이 필요한 면 이렇게 보통 묶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묶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거기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깊이가 없어져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묶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묶지 않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1차 코딩밖에 20분짜리 내용을 1차 코딩밖에 안 한 거라서 지금 깊이가 없어서 묶기가 어렵긴 한데 그렇게 묶지 않고 주제 내용별로 혹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심리별로 그렇게 묶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은 지식에 대해서 묶고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은 제도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 그냥 옆에다가 좀 잠깐 빼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묶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지금 이거 몇 개 안 돼서 금방 하지만 저는 이거 한번 하려고 하면은 한 달씩 놓고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를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묶은 버전도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 묶은 버전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하면서 뭐 컬러 코딩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게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걸 기다리면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문화 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은 자기 내부 이야기 네, 자문화 기술지는 자기 문화를 연구하는 거라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문화를 연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못했어요. 하지만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내부 이야기 질적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화 기술지. 그다음에 사례 연구나 현상학으로 질적 연구를 할 때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 3단계.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추 코딩이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이거 태그 하나하나 만든 게 개방 코딩. 요거 지금 묶고 있는 게 추 코딩. 묶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새로운 태그를 달아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서적 경험. 이건 여기가 아니네.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는 거죠. 요게 지금 추 코딩이에요. 이거는 논문의 길이. 이거는 지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빼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게 추 코딩이 된 거예요.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 말 되게 어렵고 맨날 도대체 저게 뭔가 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하위 범주, 중간 범주, 상위 범주 정하는 게 바로 그 3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범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빼놓고. 네, 사례 연구는 사실 모든 질적 연구가 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근거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데 근거 이론은 이거를 더 철저하게 하고요. 예를 들면 문화기술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덜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문화기술지 연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청소년 유튜버는 어떠한 무형식 학습을 하는가라는 그 논문을 제가 하나 썼고 그게 저희 애를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문화기술지처럼 연구를 했으나 자문화기술지는 결국에 나에 대한 연구예요. 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저는 거기서 애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화기술지 연구로 했습니다. 그거 왜 원래는 내가 속한 커뮤니티를 문화기술지 연구를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 연구
연구를 이 방법으로 왜 이것이 최선이었는지를 서론에다가 아주 세세히 다 설명을 해 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이것이 최선인지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길어져요, 양이. 자, 태그명을 PPT에 축코딩할 때 카테고리화하기 애매한 태그,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는 것들은 그거를 좀 다시 세분화하세요. 세분화해서 제가 그 사이비 연구할 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세분화해서 걔를 분리시키든지 그러려면 코딩을 다시 해야 되죠. 또 원래 질적 연구는 코딩을 원래 여러 번 합니다. 하다 보면은 코드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새로운 코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또 다시 긁어서 찾아야 되잖아요. 하셔야 돼요. 피해갈 수 없어요. 반복적인 코딩 과정을 거치고요. 되게 오래 걸려요, 원래가. 그래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얘는 두 군데 다 포함이 되지만 난 그냥 여기에다 넣어버릴래 하고 그냥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축 코딩을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 선택 코딩은 요거를 가지고 코딩을 요 파란색 간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예를 들면은 성찰적 경험,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지적 경험, 요게 제일 먼저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서적 경험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다 예시예요. 진짜로 이렇다는 거 전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성찰적, 그래서 나 이걸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됐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결국 자기 성찰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 지원은 옆에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가고, 요거 이렇게 가더라. 그럼 과정이 나왔죠, 지금. 그리고 얘는 옆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정서적 경험에 지원을 해준다. 교수님의 지원이 있었더니 정서적으로 좋았다. 그럼 이렇게 얘는 정서적 경험에 지원. 얘는 그럼 화살표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얘도 색깔이 달라야겠죠. 이렇게 아니고 이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요게 선택 코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결국에 상관없었어? 얘는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거 최종 요 그림을 여러분 논문의 결과로 싣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문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여러분의 논문의 모든 결론을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논문의 모든 결과를 다 압축해 놓은 그 뭐랄까 다이아몬드라고 할까요? 네. 그게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그 결과 기술 부분에 그거를 먼저 딱 앞에다 쓰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 뜯어서 설명을 해 나가시면 돼요. 저에게 DM이 하나 왔어요. 질적 연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자의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 쓴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레퍼런스 달아야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건데 내 말만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요거를 샘플을 하나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 제가 지금 일단 요거 유튜버 연구 논문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근거를 잘 섞어서 쓴 논문이에요. 네. 이거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헌들을 찾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의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섞어서 썼는지를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퍼런스를 웬만하면 다 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논문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설득. 근데 내 말만 해서는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거를 다시는 거예요. 그걸 전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다 달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필을 하셔야 돼요. 자,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병행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질적 연구의 그런 뭐랄까 하드코어 질적 연구는 아니에요. 보통 두 가지를 같이 쓰실 때는 양적 연구를 하시고 그 양적 연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적 데이터를 추가하시는 건데 그거는 질적 연구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은. 질적 연구의 철학
양적과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질적 연구라고 한다면은 양적 연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섞어서 하신다면은 양적 연구를 반드시 메인으로 놓으시고 질적 연구를 메인으로 놓고 양적 연구를 하실 수는 없어요. 양적 연구를 메인으로 놓고 그다음에 질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연구는 본인의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유일하게 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내가 내 클래스를 연구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연구가 실행 연구입니다. 내가 내 클래스에서 뭔가를 실행하면서 하는 연구예요. 근데 실행 연구는 실행 연구만의 연구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행 연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사전 사후는 그냥 양적 연구고요. 질적인 실행 연구는 계속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속해서 내 디자인을 바꿔나가요. 교수학습 디자인을 바꿔나간다든지 뭐 교실의 배치에 대한 연구다. 교실의 책상의 배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학급 안에 다이내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적의 책상 배치를 내가 알아내고자 한다. 그걸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실행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올려주신 메시지 저는 읽고 있을 테니까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네, 선생님 수고 교수님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